명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들국화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에 대한 안내와 그의 단편작 나비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1877년에 독일 남부 시바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선교사의 딸이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헤세는 어려서 수도원 부속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중퇴하고 시계수리공, 서점 점원 등을 하면서 문학 수업을 했습니다. 22세 때 첫 시집을 냈으나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7세 때 소설 향수로 일약 문명을 날렸습니다. 이후 데미안, 시타르타, 수레바키 아래서 이웃 사람들 등으로 작가적 지위를 굳혔는데요. 그는 복고주의적 서정성이 짙은 독일 신낭만파적 경향의 작품을 썼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깊은 사고와 고뇌가 곁들어진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작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구 문명에 대한 회의와 동양 문명의 신비에 대한 동경이 작품의 저류에 흐르게 되었습니다. 헤세는 토마스 만과 더불어 20세기 독일의 최대 작가로 불리며 20세기 독일의 양심을 대표하는 지성으로 꼽힙니다. 1946년에 괴테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196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비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여 쓴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이웃에 사는 친구가 번데기에서 점박이 나비를 길러냈다는 말을 듣고 친구가 없는 사이에 그것을 구경하다가 몰래 가지지만 나비만 망가뜨리고 맙니다. 순간의 욕심이 어떻게 뜻 아니한 과오를 저지르게 하는가를, 그 과오가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일을 어떻게 가로막는가를 일깨워주는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나비 출발하겠습니다. 나비, 헤르만 헤세. 내가 나비 잡기를 시작하기는 8살인가 9살 때의 일이다. 처음엔 별로 열심히 할 것도 없이 다른 애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보는 정도였다. 그런데 10살쯤 된 두 번째 여름에는 나는 완전히 이 유희의 취미가 생겨서 이 때문에 다른 일은 전혀 돌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그것을 못하도록 말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까지 걱정을 하게 되었다. 나비를 잡는데 열중하면 학교의 수업 시간도 점심도 잊어버리고 탑시계가 우는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학교를 쉬는 날은 빵 한쪽을 호주머니에 넣고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끼니 때에도 돌아오지 않고 뛰어다니곤 하였다. 지금도 아름다운 나비를 보면 이따금 그때의 열정이 몸에 스미는 듯 느껴진다. 그럴 때면 나는 잠시 어린이만이 느낄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심정에 사로잡힌다. 소년 시절에 처음으로 노랑나비를 찾아냈던 그때의 기분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또 그럴 때면 나는 호련히
어린 날의 무수한 순간들을 생각해낸다. 풀 향기가 코를 찌르는 메마른 벌판이 찌는 듯이 무더운 낮과 정원 속의 서늘한 아침과 신비스런 숲속의 저녁 때 나는 마치 보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포충망을 들고 나비를 노리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리따운 나비를 발견하면 특별히 진귀한 것이 아니라도 좋다. 햇볕 아래 졸고 있는 꽃 위에 앉아서 빛깔이 고운 날개를 호흡과 함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잡는 기쁨에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 가만 다가섰다. 반짝이는 반점의 하나하나, 날개 속에 드러난 맥줄의 하나하나, 가는 촉각의 갈색 잔털이 하나하나가 눈에 뚜렷이 보이면 그 긴장과 환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때의 그 미묘한 기쁨과 거센 욕망의 교차는 그 뒤엔 자주 느낄 수 없었다. 부모님께서는 훌륭한 도구는 하나도 마련해 주시지 않아서 나는 내가 잡은 나비들을 헌 종이 상자에다 간추려 두는 수밖에 없었다. 병마개에서 뽑은 동그란 코르크를 밑바닥에다 발라붙이고 그 위에 핀을 꽂는 것이었다. 이렇게 초라한 상자 속에다 나는 나의 보물을 간직했다. 처음 한동안 나는 나의 수집물을 동무들에게 즐겨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동무들이 가진 도구는 대개 유리 뚜껑의 나무 상자에 푸른빛 가지를 친 사육 상자와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치한 것들이었으므로 내가 가진 유치한 설비를 더 자랑할 수가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극히 대견하고 센세이셔널한 나비가 손에 들어와도 남에게는 비밀로 하고 내 누이들에게만 이것을 보여주곤 하였다. 어느 때 나는 우리 고장에서 보기 드문 푸른 날개의 나비를 잡았다. 날개를 펴서 그것을 말린 다음에 나는 하도 마음이 흡족하고 자랑스러워 꼭 이웃집 아이에게만은 보여주리라고 생각했다. 이웃집 아이란 뜰 건너집에 사는 교원의 아들이다. 이 소녀는 흠을 잡을 수 없으리만큼 깜찍한 녀석으로 아이로서는 어딘지 못마땅한 데가 없지도 않았다. 그의 수집물은 그리 대단하지는 않았으나 수집물을 깨끗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솜씨만은 놀랄만 하였다. 게다가 그는 나비의 찢긴 날개를 풀로 이어 맞추는 남이 잘하지 못하는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어쨌든 모든 점에서 그는 모범 소년이었다. 그 때문에 나는 감탄하여 마지 않으면서도 그를 속으로 미워했다. 이 소년에게 푸른 날개의 나비를 보였다. 그는 무슨 전문가나 되는 듯이 그것을 감정하고 나더니 희귀한 것임을 자기도 인정하면서 10전짜리 값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는 트집을 잡기 시작하여 날개를 편 방식이 나쁘다느니 오른쪽 촉각이 비뚤어졌다느니 왼쪽 촉각이 뻗어 있다느니 그 위에 다리가 2개 떨어졌다느니 하며 제법 그럴듯한 결함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러한 결점을 그다지 대단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그의 혹평으로 하여 내 푸른 날개의 나비에 대한 기쁨은 다분히 허물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2번 다시 그에게 수집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태가 지나서 우리는 꽤 머리가 굵은 소년이 되었는데 그때도 나의 나비 잡기에 대한 열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때 이웃집 에밀이
점박이를 번데기에서 길러냈다는 소문이 퍼졌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만큼 흥분한 적이 없었다. 내가 아는 동무들 중에는 아직 점박이를 잡은 아이가 없었다. 나 역시 내가 가진 낡은 책에서 그림을 보았을 뿐이다. 나비 이름을 알면서도 아직 잡아보지 못한 것 중에서 나는 점박이를 어느 것보다도 가지고 싶어 하였다. 몇 번이고 나는 책 속의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한 동무는 내게 이런 말을 하였다. 나무둥치나 바위에 앉아있는 이 갈색 나비는 자기에게 새나 다른 짐승이 덤벼들려고 하면 거무스름한 앞날개를 펼치고 아름다운 뒷날개를 드러내 보일 뿐인데 그 빛나는 커다란 무늬가 매우 이상한 모양을 나타내므로 새는 겁을 먹고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고. 에밀이 이 이상한 나비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부터 나의 흥분은 절정에 이르러 그것을 꼭 한번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식사 뒤 틈을 얻어 곧 뜰을 건너서 이웃집 4층으로 올라갔다. 4층의 교원이 아들 에밀 소녀는 작은아마 제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내게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방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 아무와도 만나지 않았다.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에밀이 없는 모양이었다. 문의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열려 있었다. 어쨌든 실물을 한번 보리라는 생각에 나는 안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 그리고 에밀이 나비를 간직한 2개의 커다란 상자를 집어들었다. 어느 상자에도 점박이는 들어있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날개판에 올려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니 과연 생각한 바 그대로였다. 갈색 비로도 날개가 길쭉한 종이쪽 위에 펼쳐진 채 날개판에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앞에 허리를 굽히고서 털이 돋친 젓갈색의 촉각과 그지없이 아름다운 빛깔을 띤 날개의 선과 밑날개 안쪽 선이 있는 양털 같은 털을 바로 곁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유명한 무늬만은 보이지 않았다. 종이 쪽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나는 유혹에 끌려 종이 쪽을 떼어내고 꽂혀있는 핀을 뽑았다. 그러자 4개의 커다란 무늬가 그림에서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찬란하게 나의 눈앞에 드러났다. 이것을 본 나는 이 보배를 내 손에 넣고 싶은 견딜 수 없는 욕망에 그만 난생 처음 도둑질을 했다. 나비는 벌써 말라 있어서 손을 대는 정도로는 형체가 일그러지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받쳐들고 에밀의 방을 나왔다. 나는 그때 어떤 커다란 만족감 이외에 아무 생각도 없었다. 나는 나비를 오른손에 감추고 층계를 내려왔다. 이때였다. 아래편에서 위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났다. 순간 나의 양심의 눈이 떠졌다. 나는 문득 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것과 비겁한 놈이란 것을 깨달았다. 그와 동시에 들키면 어쩌나 하는 무서운 불안에 사로잡혀 나는 본능적으로 나비를 감춘 손을 그대로 양복 저고리 포켓 속에다 우겨 박았다. 그리고 천천히 발을 떼어 놓았다. 그러면서 속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부끄러운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나는 뒤미쳐 올라온 한여와 어물어물 엇갈려서 가슴을 두근거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침착을 잃고 벌벌 떨며 현관에 우뚝 섰다. 이 나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될 수만 있으면 그 전대로 돌려놓아야겠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괴로웠다. 그리고 혹시 사람의 눈에 뜨이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해 하면서 날쌔게 발을 돌려 층계를 뛰어올라 1분 후에는 다시 에밀의 방 가운데 자신이 서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포켓에서 손을 뽑아 나비를 책상 위에다 꺼내 놓았다. 나는 그것을 보기 전에 벌써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것쯤은 미리 짐작했었다. 그저 울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점박이는 보기 싫게 망그러져서 앞날개 하나와 촉각 한 개가 떨어져 버렸다. 떨어진 날개를 조심스레 포켓 속에서 끄집어 내려고 하니까 그나마 산산이 부서져서 이제는 이어 붙일 수조차 없게 되었다. 도둑질을 했다는 생각보다도 그 아름답고 찬란한 나비를 내 손으로 망그러뜨렸다는 것이 나로서는 더 괴로운 일이었다. 날개의 갈색 분이 온통 나의 손끝에 묻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또 날개의 바스러진 조각들이 책상 위에 이리저리 흩어진 것을 보았다. 그것을 완전히 원형대로 고쳐 놓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대신 내가 가진 어떤 물건이나 어떤 즐거움도 기꺼이 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지없이 슬픈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나는 하루 종일 좁은 뜰 안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어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놀라움과 슬픔에 잠겨 어쩔 줄을 모르셨다. 그러나 나의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민 끝에 나왔는지를 충분히 짐작하시는 것 같았다. 지금 곧 에밀에게로 가거라. 어머니는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셨다. 에밀을 찾아가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대신 가지라고 말해보렴.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지. 만일에 모범 소년인 에밀이 아니고 다른 동무였다면 나는 용서를 비는 것쯤은 서슴지 않았으리라. 그가 나의 고백을 이해해 준다거나 나의 사과를 믿어주지 않을 것을 나는 미리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럭저럭 밤이 되었으나 나는 그때까지도 그를 찾아갈 용기를 얻지 못한 채 주저하고만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뜰에 있는 것을 보고 나직한 소리로 말씀하셨다. 오늘 중으로 갔다 와야 해. 지금 곧 가거라. 나는 에밀을 찾아갔다. 그는 나를 만나자 곧 점박이에 관한 말을 꺼냈다. 누가 그랬는지 점박이를 아주 못쓰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서 사람의 소행인지 고양이가 그랬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 나비를 좀 보여달라고 청했다. 우리는 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촛불을 켰다. 못쓰게 된 그 나비가 날개판 위에 올려져 있었다. 에밀이 그 날개를 손질하느라고 무척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보였다. 그는 날개의 조각들을 정성껏 주워 모아서 작은 앞지 위에 펴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본디 모양으로 바로잡힐 가망은 없었다. 촉각도 떨어진 그대로다. 나는 그제야 그것이 나의 소행인 것을 밝혔다. 그랬더니 에밀은 격분하지도 큰 소리로 꾸짖지도 않고 혀를 차며 한동안 나를 지켜보다가 나직한 소리로 알았어. 말하자면
너는 그런 자식이란 말이지? 하였다. 나는 그에게 내 장난감을 모두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도 그는 듣지 않고 냉담하게 도사리고 앉아 여전히 나를 비웃는 눈으로 지켜보고만 있으므로 이번에는 내가 수집한 나비를 전부 주겠다고 하였다.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좋아. 나는 네가 모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 게다가 오늘은 너희 나비 다루는 성의가 어떻다는 것을 알 만큼은 알았어. 그 순간 나는 녀석의 멱살을 움켜쥐고 늘어지고 싶었다. 이제는 아무런 도리가 없음을 알았다. 나는 아주 나쁜 놈으로 결정이 나고 에밀은 천하의 정직한 사람이 되어 냉연히 정의를 방패로 하고 모멸적인 태도로 내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는 욕설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다만 나를 바라보면서 경멸할 따름이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한 번 저지른 일은 어떻게도 바로잡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자리를 물러나서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키스만을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고마웠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만 잠자리에 들라고 하셨다. 여느 날보다는 시간이 늦어진 편이긴 하였다. 그러나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만히 식당으로 가서 갈색의 두껍고 커다란 종이 상자를 찾아가지고 와서 침대 위에 올려놓고 어둠 속에서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속에 든 나비들을 끄집어내어 손끝으로 비벼서 못쓰게 가루를 내어 버렸다. 소년의 순수한 감성과 호기심 많고 장난에 팔렸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한번 저지른 일은 어떻게도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깨달음을 준 작품 나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